미국 정부는 중동국들의 선택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 미국산을 무시하는 겁니까?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500대를 전부 갈아치우겠다니요? 아니, 중동국들이 전차 하나 때문에 미국과 불편한 사이까지 감당하다니요? 하지만 이 선택에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는 쌩쌩하던 미국산 전차가 중동만 들어서면 엔진이 멈춰버리고 장비가 타버리는 광경이 빈번해진 것. 사막이라는 지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이미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서 미국산 투입으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이 출고식을 열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요. 현대로템이 이것 하나를 꺼내놓자 사우디 UAE는 물론 중동국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이었죠. 한국 제조업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네요. 이 한국 무기 1000대, 약 30조 원 계약 바로 하시죠. 과연 한국이 어떤 괴물을 또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중동의 하늘에 이어 지상까지 점령해버린 한국 무기의 비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최대 방산기업의 중동, 북아프리카 사업을 총괄하는 부사장 피터 허스트입니다. 미 육군 기갑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고 걸프전과 이라크전 당시 전차 운용 자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 35년을 오직 중동 무기 시장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우디, UAE, 카타르의 왕실 인맥을 제 손으로 직접 쌓아왔고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확신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무더운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왕실 만찬장에서였습니다. 후티 방운이 우리 에이브람스 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만찬장 화면에서 그 장면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쥔 와인잔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드려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테니까요. 그날 만찬장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위 인사들과 군 수뇌부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와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실내는 향긋했으며 분위기는 의전에 걸맞게 격식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전투 능력, 사막 환경에서의 기동성, 정비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수십 년간 미국이 중동에 쌓아온 신뢰와 군사 협력의 역사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실려 있었고 저는 이 발표가 끝나면 언제나처럼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런 자리에서 계약을 따내왔으니 그 확신이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왕실 측근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박수도 질문도 아닌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늘 그렇지. 결국 이 사람들도 마지막엔 미국을 선택한다. 그 생각을 차에 정리하기도 전에 사우디군 고위 관계자 한 명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에 든 리모컨으로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 한쪽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누런 모래바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몇 대의 전차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흔들리고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가까이 당겨지면서 전차의 측면에 새겨진 문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조기, 예멘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과열로 부풀어 오른 부품들이 나왔고 그 옆에는 뜨거운 사막 바닥에 무너지듯 앉아있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탈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후티 방운 대원들이 버려진 에이브람스 전차 위로 기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명이 포탑 꼭대기에 올라서서 깃발을 꽂고 무언가를 소리쳐 외쳤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전차의 옆면을 비추었을 때 성족이 문양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했습니다. 손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고 와인잔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회의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사우디 장성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비난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나머지 말들이 모두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전쟁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다고, 예멘 상황은 정치적 맥락이 복잡하다고, 장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UAE 측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사막형 전차를 따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고개를 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파는 나라가? 왕족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구경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왕실 고위 관계자 한 명이 그 다음에 꺼낸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K2M에 대한 브리핑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전차를 오늘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것, 이미 별도로 보고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즉 저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사우디 왕실 고문 한 명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었을 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표지에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었고 영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형 특수전차 솔루션, K2M이 중동형 기술 보고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봉투는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홍보용 브로슈어겠거니, 단순한 재원표겠거니 하고.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손이 먼저 그 봉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장은 그냥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도 빠르게 훑었습니다. 4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 자동 필터 청소 기능, 극한 고온 냉각 장치, 능동 방어 체계. 화려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처음엔 그냥 광고 문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중반쯤 넘어가다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막의 모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먼저 털어낸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으면서 천천히 자료를 내려놨습니다. 막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던 방식입니다. 필터가 모래를 걸러내고 쌓이면 교체하고 그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털어낸다는 건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모래가 쌓이기 전에, 필터가 막히기 전에 압력으로 먼저 배출해버린다는 발상. 그게 실제로 구현됐다면 예멘 전장에서 모래에 막혀 꺼진 에이브람스 엔진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더 이상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멘 영상을 다시 찾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K2M이 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화면과 문서를 번갈아가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K2 전차의 유럽 수출 계약, 중동 방산 시장 진출 소식들. 저는 볼륨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경음처럼 흘려들으면서 화면과 자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을 들었을 때 리야드의 사막 야경이 창밖에서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K2M이 브로슈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 사막을 해결했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습니다. 평생 제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노트북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읽다 멈춘 K2ME 기술 보고서가 화면에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면서 그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에는 읽으면서도 반쯤은 과장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는데 새벽에 눈으로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 흡입량 수치, 필터 압력 방출 주기, 고온 환경에서의 엔진 출력 유지율, 수치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자료라면 이 정도의 정밀함을 담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 검증한 데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지 못하고 같은 페이지를 3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호텔 회의실에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다들 제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K2M이 실제로 어떤 수준인지 지금 당장 파악해. 젊은 분석관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일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했고 현재 중동 국가들의 내부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즉각 잘라냈습니다. 그건 가격 때문이야. 싸게 팔면 사는 거지. 그런데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가격이 아닙니다. 실전 환경 적응력이 이유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틀린 정보를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팀원들이 한국 전차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자료를 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측이 단순히 전차 성능만 개선한 게 아니라 중동 기후 특성과 운용 환경을 수년 전부터 별도로 연구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래 입자의 크기, 기온 변화 주기, 습도 패턴, 현지 병사들의 정비 습관까지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 번 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에이브람스를 팔 때 우리가 가져간 건 재원표와 가격표였습니다. 중동 사막의 모래 입자 크기를 분석한 자료를 들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저로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결론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오후에 저는 단독으로 사우디군 고위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 기존 계약 조건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 그리고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협력 관계.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득의 언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장성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다가 그 어떤 반박도 없이 단 몇 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전차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멘에서 전차가 멈췄을 때 병사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라 살아남는 장비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반박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브랜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35년을 팔아온 것이 전차가 아니라 브랜드였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차를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사막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 안의 무력감을 어딘가에 쏟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진 거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동 기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어받았습니다.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에이브람스를 납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수주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중동의 사막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겠습니다. 비서에게 항공편 예약을 지시하면서 저는 끝까지 자존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한국 공장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창원의 생산 현장을 담은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느 장면에서 한 한국 엔지니어가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끄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사막의 마지막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는 한국행 탑승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 지역을 제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맥, 수십 건의 계약, 수백 번의 만찬. 그것들이 제 자산이었고 미국이라는 이름이 그 자산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이유를 찾으러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탑승권은 단순한 출장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처음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그 균열의 방향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던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사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시가 빽빽했고 도로가 정돈되어 있었으며 공항 자체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공항이 크다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전차는 다른 문제라고. 그 마음을 유지한 채 창원으로 향하는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1950년대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일어선 나라. 삼성과 현대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나라. 자동차와 반도체와 조선소로 이름을 올린 나라.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중동 방산 시장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의 공장을 직접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생산 설비나 값싼 조립 공정을 상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체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공정에 집중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조립되는 라인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같은 속도로 같은 간격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라인의 길이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진 라인을 따라 크고 무거운 전차 동체들이 흔들림 없이 정해진 자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라인을 본 적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공장은 늘 시끄럽고 박력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느슨함이 아니라 집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군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는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반응이 왜인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반박하거나 자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태도가 제 안에서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인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없었으며
악수도 짧고 간결하게 끝냈습니다. 과장된 미소나 의례적인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차분했습니다. 들뜨지 않았고 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 보통은 상대가 먼저 분위기를 띄우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 하거나 성과를 강조하려 하거나 어떻게든 인상을 남기려 하거나,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잠깐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상대를 흔들 생각으로 먼저 날카롭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은 사막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전시회장이 아니라 진흙과 피와 모래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랫동안 써온 문장이었습니다.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효과적인 표현이었고, 실제로 많은 자리에서 분위기를 제 쪽으로 기울게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한 사람들의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미국이 사막에서 왜 멈췄는지, 프랑스 전차가 왜 고장 났는지부터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의 끝에는 우리의 실패가 선명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질문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기술 시연은 야외 실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넓은 개활지 한가운데 거대한 모래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장치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실험장 전체가 인공 모래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모래가 공중에 두껍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황사보다 10배는 짙은 안개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진입하는 K2M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모래 농도에서 일반 전차라면 필터가 순식간에 막히고 엔진이 과열되기 시작하는 게 정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K2M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그대로 기동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차 내부 엔진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기정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면이 내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필터 내부에 쌓인 먼지가 압력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막히는 게 아니라 털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무의식적으로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냉각장치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외부 기온이 53도를 넘는 조건에서도 엔진 내부 온도는 설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예멘 전장 영상 속 과열로 고장난 전차 부품들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방치된 에이브람스와 지금 이 먼지 속에서도 달리고 있는 K2M이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생각합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미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미국이 실패한 지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문장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더 강해졌다는 그 논리가 오만했기 때문에 멈춰버렸다는 반대의 논리로 저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긴 설명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 늦게였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낮에 본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멈추지 않던 전차, 압력으로 먼지를 털어내던 필터,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엔진 수치, 그리고 그 모든 걸 차분하게 설명하던 엔지니어의 얼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의 기술 자료와 한국 K2M이 시연 영상을 번갈아 가며 비교했습니다. 비교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상대를 향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최고라고 외쳐왔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낮에 수십 대의 전차가 조립되던 그 공간이 지금은 조명 아래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날의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기려고 준비해온 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불쾌감이나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날 밤 잠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오전 한국 측이 준비한 회의 자료를 받아든 순간부터 그날의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자료는 A4 크기의 두툼한 묶음이었는데 표지에는 중동형 K2M이 개발 회의 기록, 현지화 연구 요약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장을 넘기다가 손이 느려졌습니다. 그 자료는 전차 성능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모래 입자 평균 크기, 계절별 모래 폭풍 발생 패턴, 하루 중 기온 변화폭, 현지 병사들이 장비를 다루는 방식, 야전 정비소의 평균 운영 조건, 심지어 사막에서 교대 근무 중 병사들이 얼마나 자주 필터를 교체할 여유가 있는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항목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병사들이 정비할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했다는 것은 병사의 현실을 전차 설계에 반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비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동에 납품할 때 가져간 건 이 전차는 이런 성능을 가졌습니다였지. 당신네 병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전차를 씁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덮으면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품에서 시작했고 한국은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한국 연구진 몇 명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딱딱한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고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볍게, 그러나 속내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중동을 연구한 겁니까? 계약 하나 따내려고 이 정도 수고를 합니까? 한 연구원이 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중동이 왜 기존 전차를 싫어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막에서 엔진이 멈추면 병사는 죽습니다. 저희는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박함, 그게 한국의 집요함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계약이 따라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쪽이 더 깊이 연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절박함을 잃었다는 것. 저녁에는 미국 본사와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 상황과 현지화 연구 내용,
K2ME의 기술 시연 결과를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의 감정을 최대한 싣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하는 내내 본사 임원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한 임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보다 싸게 팔 뿐입니다. 결국 진짜 전쟁은 미국 장비가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본사 사람들에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에 저라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가격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가 놓친 걸 보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침묵 안에서 방금 제가 한 말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방금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의도하지 않은 채로. 평생 미국 방산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제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변호하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묘하게 그리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한국 측은 피터를 실내 데이터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준 자료는 그래프 형태였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엔진 출력 유지율이었습니다. 두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K2ME, 다른 하나는 미국 전차였습니다. 극한 고온 환경, 장시간 저속 기동, 반복적인 모래폭풍 노출 조건에서의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K2ME의 선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처음과 끝이 거의 같았습니다. 미국 전차의 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아래로 꺾였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첫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검증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한국 측은 아무런 감정 없이 다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이 자체 작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제3자 국제기관이 직접 측정하고 서명한 수치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복수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실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팀원들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위에서 살아온 사람. 그 믿음이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들은 말, 한국 엔지니어의 말, 본사 임원들의 말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브랜드가 아니라 살아남는 장비를 원합니다. 미국이 실패한 지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보다 싸게 팔 뿐입니다. 세 마디 중에서 가장 공허한 것은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한국이 아니라 제 본사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미국 에이브람스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당당하게 달리는 전차 사진이 있었고 상단에는 큼직하게 월드 클래스라는 영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K2ME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야.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멈춰 있었어.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저는 K2ME 자료의 첫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려는 마음 없이. 어쩌면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봤는데도 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중동 출장이 길어질수록 저는 늘 피로가 쌓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더 봐야 한다는 기분이 저를 억지로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 속에서 공장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가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찍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일찍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이 거기 있으니까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과 저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다를지를. 오전 생산 라인을 다시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동선으로 라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 하나가 오늘은 눈에 걸렸습니다. 라인 중간쯤에서 한 기술자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전차 동체 일부를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대화를 나누고 그 기술자가 부품 하나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은 그 구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납기 일정이 있을 텐데 저런 걸 일일이 멈추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차는 병사가 타는 장비입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오차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 공장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결함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실제로 승인해준 적도 있었다는 걸 그 기억이 불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측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협력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를 대상으로 부품 현지 생산, 정비 기술 교육, 현지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장기, 유지 보수 계약, 합작 공장 설립 검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면 결국 상대가 자립하고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가. 그래서 직접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기술을 넘겨주면 결국 경쟁자가 될 텐데요. 한국 측 관계자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계약보다 오래 가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성장하면 결국 더 큰 시장이 열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무기를 팔아온 방식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철저히 쥐고 있었습니다. 의존성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눠주면서 더 깊은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더 오랫동안 함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전략인지 저는 그 순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사우디 장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리야드 만찬장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공장 방문 일정에 사우디 측 참관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으로 저는 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사우디 장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우리가 그런 무기를 필요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겐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중동 국가들에게 단 한 번도 왜 이 무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무기는 이렇게 뛰어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게 3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중동에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 그때는 저도 열심히 현지를 배우려 했습니다. 왕실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이름을 외우고 선물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지 그들의 전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가까워지는 법은 배웠지만 그들의 병사가 사막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는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왕실과 와인을 마시는 대신 사막의 모래를 분석했습니다. 병사의 근무 환경을 연구하고 전차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해온 방식이 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배 혼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TV 화면에서는 한국 방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의례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파트너를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갔을까? 이름을 들고 갔을 겁니다. 조건을 들고 갔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배경을 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들고 갔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들고 갔고 저 사람들은 미래를 들고 갔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나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오랫동안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공장 방문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늘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건 한국 방문을 마친 지 며칠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도시, 같은 사무실인데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달라진 건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회의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안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번엔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전차 브로슈어, 중동 수주 현황 보고서, 다음 분기 계획안, 익숙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번에는 전처럼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긴급 보고는 귀국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K2ME의 기술 수준, 현지화 연구 깊이, 공동 생산 협력 방식, 사우디와 UAE 내부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의 신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를 잃으면 우리는 되찾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써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공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 분위기를 마주하니 더 답답했습니다. 고위 임원 한 명이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피터, 자네가 너무 오래 중동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린 것 같군. 한국은 잘해야 2등이다. 세상은 아직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참을성 있게 쌓아온 절제가 그 순간만큼은 제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연구했고 우리가 무시한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름값만 믿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금 제가 한 말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미국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제가 그 시스템에 정면으로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오히려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피터가 과민 반응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화보다 더 깊은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중동 담당 비서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중동형 K2M이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 관련 실무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이 내려졌다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UAE 역시 노후 전차 교체 사업을 검토하면서 한국 측과 별도 접촉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읽으면서 멍해졌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역전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흐름이 넘어갔다는 것을.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한번 기울어진 신뢰는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리야드로 날아갔습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업그레이드 계획, 중동 특화 사막 적응 시스템 개발 계획, 기존 계약 조건의 유연한 조정 가능성, 하나하나 꺼내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설득의 언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관계자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청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허스트, 미국은 늘 언젠가 더 좋은 걸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약속보다 결과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써왔던 미국식 협상 방식의 종언이었습니다. 약속과 미래를 팔던 방식.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저는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듯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가느다란 모래 줄기가 허공을 가로질러 날렸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리야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이 사막은 미국의 힘이 가장 선명하게 증명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모래 위를 달리던 장면,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들, 왕실과 나누던 만찬, 그 모든 기억이 이 사막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같은 사막이 다른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전장, 병사들이 멈춰선 전차 안에서 땀을 흘리던 곳, 그리고 한국이 조용히 연구해온 공간. 저는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모래가 바람에 조금씩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손을 천천히 펼쳐 모래가 흘러가게 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느꼈으니까요. 눈을 감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최고라고 믿었다. 모래바람이 제 말을 금세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배우고 있었군. 그 세 마디가 사막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평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어둠이 차창 너머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면은 불안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제 막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조용한 각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최종 방산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은 유달리 뜨거웠습니다. 리야드의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회의장 바닥에 길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주요 방산 강국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늘 당당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뒤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분위기부터 읽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자료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팀은 저를 포함해 여느 때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우디 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악수가 길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앞둔 경쟁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가족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심장이 느리게 한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각국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전차가 얼마나 정교한지, 유럽 방산의 기술력이 어떤 수준인지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계열의 전통과 신뢰성, 수십 년간 증명된 성능 데이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전투 이력, 미국 기술력의 압도적인 우위, 수십 년간 중동 국가들과 함께 해온 협력 관계, 준비한 내용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경청하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없었고 메모를 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 발표가 나올 때 눈빛이 달라지던 사람들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무관심인지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의 침묵인지를 가늠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료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바라본 뒤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우디 왕국에 무엇이 뛰어난지를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저희는 사우디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우디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짧았습니다. 화려한 숫자도 기술 용어의 나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직했습니다. 다른 나라 발표가 끝났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존을 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발표는 화려하지만 비어있는 말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고위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싼 전차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한국 측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의식하지 못한 채 놓았습니다. 펜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패배의 순간은 이런 모습이구나. 요란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고 그냥 펜 하나가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조용하고 작은 것이구나. 그러나 그 작은 소리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 됐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저는 한국 수석 엔지니어를 찾았습니다. 그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걸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마주 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고 담백한 웃음이었습니다. 저희도 미국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하는 걸 따라한 게 아니라 미국이 놓친 걸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서운 건 전차 때문이 아니오. 당신들은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게 무섭소. 엔지니어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겸손인지 동의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 이미 오래 남을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속보 자막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K2M이 중동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수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능성. 화면 속 한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히 올 결과가 왔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넥타이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중동 출장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다가 멈추고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멈추고 전화를 받다가 말끝이 흐려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본사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치다 들리는 대화 속에서도 한국은 이따금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 공허함이 제가 중동에서 보고 온 것들과 너무 선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국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자주포, 레이더 시스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자력, 스마트 도시, 바이오 기술, 분야마다 한국의 이름이 세계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반세기 안에 이뤄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과 땅과 시간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것 중 어느 것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제 안에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다가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물, 타버린 들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시의 잔해. 그 사진들과 지금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면 같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반세기가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저 폐허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키웠고,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절박함이 집요함을 만들었고, 집요함이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훨씬 더 깊게 들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의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미국 친구들도 한국 엄청 좋아해요. 음악도 한국, 자동차도 한국, 게임도 한국, 전자제품도 한국이에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이 진짜 미래를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라고 말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면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아직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한국을 미래처럼 느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아들은 한국을 특별하게 칭찬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제가 중동에서 몇 주 동안 애써 직면했던 진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대의 차이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시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K2ME 수출 협상, KF-21 시험 비행 성공, 세계 최대 조선소의 수주 기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원자력 수출 협의. 화면이 바뀔 때마다 분야가 달라졌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직도 과거로 보고 있었군. 화면이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나라는 이미 미래에 가 있었어.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겹의 서류 아래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리야드 만찬장에서 사우디 고문이 건넸던 한국 K2ME 브로슈어였습니다. 그날 만찬장에서 저는 이것을 무시하듯 접어서 서류 봉투 안에 넣었고 돌아오는 길에 짐 속 깊이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서랍 안에 밀어넣고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브로슈어를 천천히 폈습니다. 구김살이 많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표지 사진 속 K2ME 사막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저는 그것을 책상 위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불안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한 존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브로슈어가 이렇게 달리 보이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웃음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 억지로 짜낸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다. 창밖의 밤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나라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나라는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더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자신을 향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장면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차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출발해 스스로의 힘으로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앙공 우주까지 세계 정상급에 올려놓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